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녹화가 안 돼서 간단하게 녹화해가지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 그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번에 나가는 과제는 이제 저지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지 사이트의 사용법에 대해서 과제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저한테 주셔야 되고, 그 아이디를 이 대회에 이제 등록해 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하면은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회는 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는 어, 제출한 그 평가받고자 하는 제출한 소스의 URL과 그 다음에 그, 그 파일을 묶어가지고 별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도 제출하고 URL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과제는 리트 코드로 진행을 했고, 이제부터는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주 때 실습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습 시험도 이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리트 코드와 저지 사이트의 차이점,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 경시대의 사이트의 차이점은 이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입력과 출력 부분을 모두 직접 구현을 해야 합니다. 리트 코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부분만 작성을 하면은 입출력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코드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모든 입출력을 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리트 코드의 경우에는 소스를 제출했는데 틀렸을 경우에는 어떤 입력에 대해서 틀렸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저지와 같은 사이트들은 틀렸을 경우에 틀린 그 형태, 뭐 답이 틀렸다든지, 시간 초과가 났다든지, 뭐 실행 시간 오류가 났다든지, 이런 것만 알려주지, 어떤 입력을 테스트할 때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내고 수정하는 것도 또 다른 훈련의 한 가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도 활용하고 리트코드와 같은 사이트도 활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학습할 때에는 리트코드 같은 사이트가 좋고요. 리트코드 사이트 통해서 많이 연습한 다음에는 백준이나 저지 같은 사이트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면은 이제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저지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과제로 또는 나중에 실습 시험으로 풀게 되는 문제들의 유형은 지금 요번에 하는 과제들 유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T개가 주어지고 그 T개에 대해서 다 답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개는 여기에 입력에 주어진 것처럼 최대 100개까지 한 번에 주어질 수가 있고요. 몇 개가 주어지는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받아서 T가 몇 개인지 알고 그만큼 반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위에 스페셜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저지인 경우에는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3, 2, 1도 답이고 1, 2, 3도 답으로 인정되는 그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별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유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3, 2, 1을 입력해도 답이 되지만 1, 2, 3을 출력해도 올바른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지 사이트를 이런 사이트를 이전에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사이트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그 입력 코드의 골격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가면 zip 압축 파일이 있고 그 압축 파일을 보면은 4개의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테스트 케이스 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받고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받아서 해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를 해서 해결하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해결하고 출력하고 이거를 T번 반복하도록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출을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 보면 제출 언어가 이제 C++로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다른 언어로 바꾸지 말고 C++ 언어로 해결해서 숙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하는 숙제는 C++를 학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경시대의 문제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푸는 걸 연습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빠르게 경시대의 문제 풀듯이 푸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좋은 코드를 가지고 통과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개발 환경에서 코딩을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통과될 것 같으면 여기다 복사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입력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대한 결과가 잘 나오고 문법 오류가 없으면 제출을 눌러서 제출해 볼 수가 있고 제출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통과되면은 통과됐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겠고 그 표시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요 C++라고 하는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제출하신 소스가 보여질 것이고 그 URL을 이제 A번 URL은 요거, B번 URL은 요거 이렇게 그 EL에 숙제 제출할 때 온라인으로 제출한 부분에 그 정보를 넣어주시고 파일 첨부에서는 2개의 소스 파일을 하나의 텍스트 파일이나 CPP 파일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함수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코드 돌아오면은 메인에 이 첫 번째 세 줄이 있는데 요거는 기계적으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얘는 뭘 하는 요소냐면은 Cin과 Cout의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자세히 하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Cout과 Cin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경시대 문제 풀 때 C++로 해결하는 경우에도 printf와 scanf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Cin과 Cout을 써도 요 세 개의 문장만 넣으면은 속도가 똑같아지니까 특별히 printf나 scanf를 쓰지 않고도 문제를 Cin과 Cout 써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T를 이제 변수 선언하고 T를 입력받은 다음에 반복문으로 T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for문을 써도 되고 while문으로 반복을 해도 되고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주어지는지 보고 그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고요. A번 문제의 경우에는 첫 줄에는 테스트 케이스 첫 줄에는 V 값하고 N 값이 들어옵니다. V 값은 이제 제거해야 되는 숫자이고요.
정수이고요. n은 그 배열에 있는 배열로 들어올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v와 n을 받아가지고 n을 이용해서 n 크기의 배열을 동적 생성하고 있습니다. n의 크기가 어떤 크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 생성을 하고 있고, 만약에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문제를 풀 경우에는 A번의 경우에는 최대 크기가 n이 1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100개를 잡아놓고 그냥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경시대를 잘 풀기 위한 훈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적 생성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코드가 되겠고요. 이렇게 동적 생성을 하였으면은 나중에 다 쓰고는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생성했을 때는 딜리트 할 때 요거를 넣어주셔야 배열이 딜리트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n번 반복하면서 밑에 있는 정수 n개를 그 배열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데이터를 받는 걸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해결하라는 걸 해결해야 되겠죠. 보통의 그것을 해결할 때에는 별도 함수를 작성해 가지고 그 함수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된 결과를 받아서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다 받은 다음에 또다시 그 테스트 케이스를 다 해결해 가지고 답들을 만들어 놓고 답을 한꺼번에 다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결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2차원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2차원 배열을 써야 된다든지 불편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메모리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항상 이 저지 사이트에서 또는 이와 같은 사이트에서 문제 풀 때는 항상 하나를 입력받아서 해결해가지고 출력하고 그 다음 거 입력받아서 해결하고 출력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런 식의 구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여기서 답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답을 출력하는 부분도 별도 함수를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고요. 함수는 모듈화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은 그냥 메인 함수 하나만 짜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업에서는 올바른 코딩하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모듈화하는 훈련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A.cpp에서는 이제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았고요. 보통은 이제 C++에서는 동적 배열이 필요할 때 동적 배열을 쓰지 않고 벡터를 씁니다. 벡터는 범용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범용 자료 구조들은 보통 이렇게 만들 때 요런 그 꺽쇠 안에다가 내가 쓸 타입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 std 벡터 int라는 거는 정수를 여러 개 저장할 벡터를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블을 쓰면 부동수 수를 여러 개 저장할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뭐 std string이면은 문자를 여러 개 저장할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사용할 때는 A와 동적 배열을 썼을 때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C++는 이런 연산자들을 다중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객체들을 쓰더라도 생성할 때만 다르게 생성할 뿐 사용할 때는 기존의 배열과 전혀 차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점은 이제 동적 배열을 내가 직접 동적 생성했으면 딜리트 해줘야 되지만 벡터를 사용했으면 이제 딜리트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차이점은 배열은 이제 함수로 전달할 때 주소를 이용해서 전달하게 되겠고 크기를 같이 전달해야 되지만 벡터를 전달할 때는 벡터만 전달하면 되겠고 벡터를 전달할 때는 그 참조를 이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조예요.
C++에선 주소 전달과 참조 전달이 있는데 대부분 주소 전달로 되는 건 다 참조 전달로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주소 전달로 전달하지 않고 참조 전달로 전달해서 해결하게 되겠고, 이렇게 객체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때는 주소가 아니라 참조로 전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한 배열을 그 함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그 const를 붙이게 됩니다. solve에서는 배열을 바꿔야 되니까, 벡터에 있는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const가 안 붙어 있고, 여기서는 const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함수가 하나 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력하는 부분을 모듈화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string stream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cpp에서는 cout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cout을 불러 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다른 언어에서 입출력이 매우 느린 언어들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문자열로 출력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큰 문자열을 한 번에 출력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가지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니까 뭐 요 기능을 쓰셔도 되고 그냥 무시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의 코드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됩니다. std string은 이제 문자열로 출력 데이터를 문자열로 출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C에서 printf, sprintf, fprintf가 있었죠. 그래서 printf는 콘솔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고, sprintf는 문자열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고, fprintf는 파일에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std string stream은 이제 cout처럼 생긴 이런 객체인데 거기다 출력을 하면은 문자열로 출력된 거를 모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string으로 똑같이 cout과 마찬가지로 요 연산자를 써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객체에 str이라는 메소드를 부르면은 만들어진 문자열을 반환해 줍니다. 그럼 그 문자열을 cout으로 전달하면은 한 번에 큰 모든 문자 정수들을 공백으로 구분한 그 데이터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B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B번 문제는 이제 요 여러 개의 문자열들이 주어지는데 이 문자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자들을 알파벳 순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벳 순으로 출력하라고 하면 보통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정렬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렬하지 않고도 알파벳 순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공통된 문자를 찾을 때는 빈도수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문자의 빈도수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 A가 몇 개 등장했는지 B가 몇 개 등장했는지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들어오고 문자열의 개수, 그 다음에 문자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아까랑 똑같이 t 받고 반복문이 있고, 그 다음에 n을 문자열의 개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동적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벡터로 만들어서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4개 코드를 드렸으니까 이 4개 코드 중에 하나를 이제 A번은 a.cpp나 a.100cpp 중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 함수만 만드시면 돼요.
B 문제는 요거나 아니면 B100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숙제부터는 이제 요런 골격들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직접 요 참고한 골격을 이용해서 그 다음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게끔 요거를 수정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저지 사이트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고 다시 3장 표현식으로 돌아와서 그 진도에 맞게 이제 설명을 나머지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비트 연산자를 많이 사용할 일은 없지만 간혹 이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다른 방법을 썼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하나 들었죠. 마지막에 수업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XY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A, X와 B 하게 되면 A가 true, B가 false인 경우에 전체가 true가 되고요. 아니면 A가 false, B가 true인 경우. 서로 다를 경우, 조건이 서로 하나는 true이고 하나는 false 있을 때 참이 돼야 되는 그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 때 XY 연산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논리곱, 논리합, XY 연산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첫째, 논리곱은 그 양쪽이 1일 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요.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이 되고 둘 다 0이면 0이 되고요. XOR은 덧셈 개념이 있어서 서로 다르면 1이 되고 같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논리곱은 1과 XOR을 하게 되면은 원래 값을 얻을 수가 있고 논리합에서는 0을 XOR 하면은 원래 값을 얻을 수가 있고 XOR에서는 0을 XOR 하면은 원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개념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얘들 우리가 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짝수인지 주어진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때 보통 정수와 관련된 문제나 정수를 처리할 때 그 정수의 십진수 표현이 아니라 그 십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게 되면은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맨 마지막 비트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비트를 보기 위해서는 1과 AND를 하면 됩니다. 1과 AND 한다는 것은 맨 마지막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0과 뭘 AND 하면은 0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비트만 남게 되겠고 1과 뭘 AND 하면은 원래 값을 얻기 때문에 마지막 비트가 1이면 1, 0이면 0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가 되겠고 이게 나머지 2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이유는 나머지 연산보다는 AND 연산이 더 효율적인 연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음수인 경우에도 홀수 판단할 때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C++에서는 AND 모드 2 자체로 우리가 조건식에 주어질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N 모드 2를 조건식으로 주어질 수 없고 N 모드 2가 1과 같은지 조건식을 썼을 때 N이 홀수이면은 올바르게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AND를 이용하면은 항상 올바르게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키면 한 비트 왼쪽, 한 비트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4, 나누기 4, 3비트랑 곱하기 8, 나누기 8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요 시프트를 이동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비트를 생각을 하면 0100이면은 8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면은 여기 4죠. 4가 되겠고 2가 됩니다.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2를 다시 왼쪽으로 시프트 하면은 4가 되고요. 나누기 곱하기가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사인드인 경우에는 마지막 비트가 부호 비트로 역할을 하고 그 값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4비트만 있을 때 1000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있을 때 얘를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00이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됩니다. 8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거꾸로 1100이 있을 때 얘를 1비트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시켰다. 그럼 얘를 논리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부호가 또 바뀌게 됩니다. 산술 이동은 부호 비트가 있을 때 1비트를 이렇게 옮겼을 때 11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에 대해서도 나눗셈이 올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술 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밑에 세 개 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 개 거 살펴볼 때는 좀 코드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드려드린 예제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2번째 비트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2번째 비트를 항상 맨 끝으로 옮깁니다. 맨 끝으로 옮기면은 우리가 그 비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때처럼 1과 AND 시켜가지고 1인지 0인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요 세 개는 이제 제2번째 비트를 1로 세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XX 이렇게 요 골뱅이가 있는 데를 무조건 1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0이었고 1이었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연산을 취하면은 무조건 1이 되냐? 그러면 1과 1을 논리 1로 논리 합을 하면은 1이 무조건 되는 거죠. 어떤 수가 골뱅이에 있든 간에 1인지 0인지 상관없이.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가 돼야 원래 값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돼요. 논리 합에서는 0과 XOR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데이터이고, 그럼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0002를 요 위치로 이제 시프트 시키면은 요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무조건 요게 아니라 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0과 0으로 논리 곱을 하면 되죠. 그런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싶으면은 이제 111, 0, 1111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런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요 비트 컴플리멘트, 비트 보수, 그러니까 비트들을 0에서 1로 바꾸는 요 연산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논리 합을 하는 게 아니라 XOR 시켜주면 됩니다. 똑같이 요걸로 XOR 시켜주면 돼요. 0과 어떤 비트를 XOR 시키면 원래 비트가 나오게 되겠고
1로 XOR 시켜주면은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1이었으면 0이 되고 0이었으면 1이 돼요. 그래서 1과 XOR 해가지고 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2의 거듭 제곱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의 거듭 제곱인지 판단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그럼 2로 계속 나눠보는데 2로 계속 나눠져가지고 최종값이 1이면 2의 거듭 제곱인 것이고 2로 쭉 나누는데 2로 안 나눠져요. 그러면 2의 거듭 제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2로 계속 나눠봐가지고 2의 거듭 제곱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정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2의 거듭 제곱을 비트로 표현했을 때 2의 거듭 제곱인 수를 비트로 표현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 1, 0 얘는 다 10진수로는 10의 거듭 제곱이죠. 근데 얘를 비트로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얘들은 다 2의 거듭 제곱입니다. 즉 2의 거듭 제곱은 어떤 수들이 있을 때 이 중에 1인 애가 하나만 존재하면은 무조건 이 수는 2의 거듭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 정수에 있는 비트 표현에서 1인 비트가 몇 개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for int i는 0, i는 32 이렇게 해서 if n 1이 1이면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또 뭐 주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음수인 경우에도 1이 막 쫓아와요. 그 사인드 비트가 1이 쫓아오는데 그거는 크게 32번 이동해 보는 거니까 뒤에 것들이 1로 채워진다고 해서 이 판단할 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결하면은 별로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또 이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는 요거인 거죠. 요거였는데 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return false, return true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결코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반복문을 만들 때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 그럼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중단하기 위한 반복문을 안에다 그러니까 조건문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 조건문은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계속 중단해야 되는지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이렇게 넣는 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경우에 2의 거듭 제곱만 주로 검사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검사가 되게 불필요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요 비용이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면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런 수가 있을 때 요 수에서 빼기 1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값이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비트인 1이었던 비트는 0으로 바뀌고 그 뒤에 있는 0 비트들은 다 1로 바뀌게 돼요. 근데 만약에 4의 거듭 제곱이 아니에요. 그러면 1인 비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최종적인 애고 그 어딘가에 다시 또 1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을 빼면 요 끝에 있는 1만 0으로 바뀌고 나머지들은 1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런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요 두 개를 AND하면 0이 되고요. 요거는 AND하면은 절대 0이 안 됩니다. 0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짤 수 있냐면 이렇게 판단하면은 2의 거듭 제곱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은 창의적이어야 되겠고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리트코드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만나면 처음부터 비트 표현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뭐 간단한 문제네. 그래서 화일문 갖고 반복문 갖고 2로 나누어서 풀어봐요. 그럼 통과는 되는데 그 통과된 그 보면은 뭐 30%, 20%맨 꼴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봅니다. 그러면 고민해 보면은 저는 이제 많은 훈련을 했고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비트 표현을 이용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2의 거듭 제곱은 어떤 비트 표현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1의 개수가 1비트짜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해결할까? 이렇게 하는 게 답일까? 그래서 해보면은 별로 성능이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아닌 게 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제 제일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 코드를 눌러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이제 다음부터는 또 비슷한 문제를 이용할 때는 그걸 응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경우에 이제 리트코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해결할 문제를 추천해 주는데 아마 파워업 2를 해결하고 나면은 뭘 추천해 주냐면 파워업 4를 추천해 줄 겁니다. 그러면 4의 거듭 제곱은 어떠냐? 4의 거듭 제곱도 2의 거듭 제곱과 마찬가지로 비트 표현을 표현하면은 비트 1인 비트가 딱 하나만 존재해요. 근데 모든 위치에서 1인 애가 다 4의 거듭 제곱은 아니고 특별한 위치, 두 칸 건너서 그 위치들만 있어야지만 이제 4의 거듭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과 특별한 위치에서 1이 그 4의 거듭 제곱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효과적으로 찾는 그 조건식만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트코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하시면은 재미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잘 해결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추천해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보세요. 그럼 되게 유사한 노력 갖고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면 한 번 더 해결해 보세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가 확 뛰었다. 그러면 표시해 놓고 좀 더 내가 성장한 다음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살펴볼 게 강제 타입 변환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한 타입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타입으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그래서 옛날 C부터 사용했던 문법이 요 문법이에요. 가로 안에다가 내가 변화하려는 타입을 쓰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n이 정수고 m이 정수니까 둘 다 더블을 앞에다 붙이는 경우 있어요. 그럴 필요 없죠. 이항 연산자에서 하나가 더블이면은 다른 건 더블로 바뀌겠죠. 정수였으면. 그래서 타입 변환할 때 n도 타입 변환 내가 하고 m도 타입 변환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C++가 만들어지면서 번잡 아저씨가 이런 문법도 도입했어요. 이런 문법. 그러니까 함수처럼 타입 변환할 수 있는 문법. 근데 저건 거의 안 써요. 안 쓰이고 모던 C++ 오면서는 이 타입 변환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tic cast, const cast, dynamic cast, reinterpret cast 해가지고 내가 타입 변환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저 넷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변환이 static cast에 해당이 됩니다. static cast. 그래서 좀 길어서 쓰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러시다 그러면 static cast가 필요할 때는 그냥 옛날 방식 쓰고 static cast가 아닌 다른 방법, 다른 변환들이 필요할 때는 이 방법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쓰냐? 이제 점점 우리 강의 진행하다 보면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이내믹 캐스트는 언제 쓰이냐면은 상속, 객체지향 상속에서 쓰여요. 상속에서 쓰이고, 컨스트 캐스트는 이제 컨스트 포인터나 컨스트 레퍼런스에서 그 컨스트를 제거할 때 쓰이는데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reinterpret cast는 서로 원래는 변환이 안 돼야 되는 애인데 변환하는 경우에 쓰이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를 많이 쓸 리는 없고 요 세 가지는 쓰이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정수를 더블로 그런 거 변환할 때 또는 정수를 캐릭터로 변환할 때 그때 쓰는 건 뭐예요? 다 static cast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길게 쓰는 게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요거 쓰셔도 되고 그냥 C++ 쓰는 김에 길어도 쓰겠다 그러면 이걸 써주시면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쓸 게 static cast인 거고요. 요 슬라이드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C++에서 표준에 정의하지 않는 표현식 평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표현식을 평가하는 순서를 정의하지 않고 표준에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표준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럼 누가 결정할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해?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들이 점점 나오면서 점차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C++ 17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표준에 넣습니다. 원래는 그냥 컴파일러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의존해서 프로그래밍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는 표준에 정의가 안 되어 있던 어떤 평가 순서들을 이제는 많이들 표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이 안 정해진 이유가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는 이때 우선순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